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제금융센터 하반기 전망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약 40분에 걸쳐 하반기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 그리고 5가지 주요 이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 후에 곧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금융센터 원장 이용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5년 하반기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세계경제는 예측 바의 돌발 변수들과 구조적 변화들이 얽히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격동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큰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충격입니다. 시장이 기대보다 높은 고율 관세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00여 년 전 수준인 27%로 급상승하였고,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 통상협상 제안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G2 국가인 미중 간의 관세 전쟁에다 전략적 경쟁의 격화는 글로벌 교역 둔화와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으며, 반도체, AI, 히토리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공급망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경제 안보 차원의 구조적 긴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국들은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양상은 상이합니다. 유로존과 중국은 디스인플레이션 하에서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감세 정책으로 경기 활성화보다 재정 건전성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가 신용 등급은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약세를 보이며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의 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등 국제적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격화된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은 중동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세계 경제 회복에도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 변수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상시적이고 구조적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합 위험 요인들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상당폭 하향 조정되었으며, 실물 지표가 아직은 견조함에도 수요 둔화와 고금리 지속으로 글로벌 경제는 점진적인 둔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25년 하반기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복합 불확실성 균형점 찾기로 정의했습니다. 상반기부터 이어져온 관세 충격과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주요국의 경기 부양 노력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6% 수준으로 둔화가 예상되며 미국 관세율 완화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됨에 따라 달러화 가치는 점진적인 약세 전환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회복 기대와 더불어 AI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각되며 점진적인 회복세가 예상됩니다. 특히 AI 기술은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평가받으며 관련 산업과 기업에 새로운 사업구조 전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의 합의 도출 여부, 각국의 재정 적자 확대와 재정 건전성 논란, 중동 등 지역 분쟁 재발과 미중 패권 경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그 파급력의 과시화 등은 하반기 국제금융시장 움직임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경기 양방의 핵심 변동 요인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 하반기는 상반기 혼란을 뒤로하고 새로운 균형점을 향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민하게 기회를 포착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유연한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가 여러분께 금년 하반기 세계경제와 국제흥시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핵심 변동 요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높은 불확실성과 변동성 속에서도 나치판과 같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용재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정영민 세계경제분석실장의 세계경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1부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세계경제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급격한 관세 인상으로 강한 무역 충격에 직면하였습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한때 27%까지 급등했고 미중 상호 관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15%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 및 수요 위축 우려 등으로 경제 심리와 전망이 급락했는데요.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는 25년 들어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25년 글로벌 성장 전망도 연초 3.1%에서 상호 관세 발표 후 2.7%까지 급락하다 최근 유예 조치로 하락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실물 지표는 아직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점차 둔화되는 조짐입니다. 미국은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였지만 수요는 유지됐고 유로존도 제조업 개선으로 0.6%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조기 선적과 부양책 효과로 5.4%의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개인 소비, 내구재 수주 등이 둔화하고 주요국 서베이 지표 약화, 그리고 관세 비용의 물가 반영 조짐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역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상반기에는 관세 회피 목적의 조기 선적으로 수출입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며 미국의 산업재, 소비재 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중국은 전자, 기계류 등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독일 등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와 IMF 모두 올해 글로벌 교역 증가율을 낮게 보는 등 전반적인 무역 여건이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세계 경제는 성장 둔화가 불가피합니다. 관세 등 높은 무역 긴장,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기업 투자가 저해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관세율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및 구매력 약화, 유로존은 만성적 수요 부진, 중국은 부동산 등 내수 부진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재정 우려로 인한 금리 상승, 지정학적 불안 등 다수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무역 관련 상황 악화 시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가 재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요국 물가는 미국은 인플레이션 반등, 유로존은 디스인플레이션,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 등 엇갈리는 상황으로 글로벌 전반의 통화 완화 기조 속에 미국은 연준의 금리 인하 제한 소지가 있습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선진국 전반적으로 완화 기조가 유지되지만 건전성 우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감세 법안 통과 시 10년간 재정 적자가 3조 달러 증가하고 부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이 취약한 프랑스, 영국 등은 재정 적자 규모가 다소 축소되나 팬데믹 이전 추세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들의 재정 건전성 우려는 국채금리 상승, 민간 투자 구축, 신흥국 금융비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이후에 국제적으로는 무역 질서 왜곡, 다자주의 질서 약화, 국내적으로는 행정권 남용, 독단적 정책, 사회적 갈등 등으로 전반적인 제도, 환경, 경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성장 경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국별 전망을 말씀드리면 미국은 무역 긴장에 따른 소비 투자 둔화로 성장률이 24년 2.8%에서
25년 1.6%로 둔화할 전망입니다. 향후 노동시장 약화에도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8월 사이로 예상되는 감세 법안 통과 시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유로존은 상반기 제조업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며 성장세 둔화가 예상됩니다. 디스인플레이션에 따른 ECB 금리 인하와 국방비 등 재정 지출 확대가 일부 완충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과 EU 간 무역 협상 교착 상태는 부담입니다. 일본은 관세 여파로 수출이 부진하지만 내수 중심 회복세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엔화 광세에 따른 수입 비용 절감, 노동력 대체를 위한 설비 투자 확대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감소하며 소비에 제한이 있습니다. 중국은 미중 관세 이외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며 4.5%의 중속 성장이 기대됩니다. 재정 적자 확대, 소비 보조금 등 부양책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첨단 산업 투자도 확대되지만 부동산 부진, 디플레이션 압력,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이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신흥국은 성장률이 작년 4.5%에서 3.8%로 둔화하나 통화 완화와 달러 약세로 인한 외자 유입 등으로 하방 압력은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무역 긴장 속에서도 인도 등 아시아국들은 중국 대체를 위한 FDI 유입 증가, 경제 블록 간 협력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민 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인구 국제금융분석실장이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소개해드릴 금융시장 분석실장 윤인구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은 4월 9일 관세 유예 조치 발표 이후 주가 반등세가 지속되는 등 회복세가 현저합니다. 현재 세계 주가는 MSCI All Country 기준으로 4.8%, 미국은 3.6% 상승했고 유럽이 8.2%, 그리고 우리 코스피는 29% 상승했습니다. 반면 니케이는 2.6% 하락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금년 중 27bp가량 하락했고 달러화는 9.7%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엔화, 원화, 대만 달러화 등 자율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아시아 통화들이 9% 내외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유로화나 스위스 프랑 같은 유럽권 통화들이 10% 내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한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면 23년과 24년 국제금융시장을 이끌었던 미국 예외주의, US exceptionalism의 약화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가 상승폭이 미국 외 지역의 주가 상승폭을 하회하고 있는 현상,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유럽, 일본 등 여타 지역보다 더 높아져도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는 현상, 주가 급락 국면에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 가격도 하락하는 현상 등이 대표적인 미국 예외주의의 약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들자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장기 국채 금리가 모두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별로 원인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저에는 국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공급 부담 우려, 그리고 관세의 물가 영향에 대한 전망 등이 텀 프리미엄에 반영되면서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이제 전망 쪽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 전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세계 주가는 상반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 우위 기조는 다소 약화되겠지만 견실한 기업 실적과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제한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정 지출 확대 등 정책 지원과 AI 투자 지속 등으로 기업이익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하반기 실물 경제 둔화 우려를 반영해서 S&P 500 기업들의 금년 연간 EPS 증가율은 9% 정도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작년에 10.7% 대비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 약세와
로컬 주식시장 강세 현상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했던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국시장 투자도 증가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그 투자 의욕도 다소 약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미국 우위 기조의 약화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의 경우 단기 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 금리는 국채 공급 물량 부담 증가와 해외 투자자 수요 약화 등을 반영해서 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드 커브가 스티프닝되는 장단기 금리차 확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경우도 국방 관련 재정 확대, 일본도 통화정책 긴축 기조 등을 감안할 때 그 미국과 마찬가지로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경우 그 미국 예외주의 약화의 지속, 미국 자산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선호도 약화, 그리고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상 재개 전망 등을 반영해서 달러 약세 흐름이 상반기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시간 전에 월스트리트저널 단독으로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조기 지명이 9월, 10월 나타날 것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달러는 약세 압력을 더 강하게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중에서 케빈 하셋 애니스 위원장이나 베센트 재무부 장관 같이 연준 외부 사람들이 되면은 그래도 파월 의장이 좀 임기 말까지 어느 정도 힘을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직 FOMC 위원 중에 만약에 지명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지금까지 저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가와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약세도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기본 전망을 잡았지만 여기서 벗어날 개연성 있는 상황 이른바 패테일 리스크 상황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부분입니다. 왼쪽 차트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동안 외국인들의 미국 주식과 채권 보유는 함께 증가해 왔습니다. 무역 적자로 나간 달러가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 금융자산 투자로 돌아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입이 있고 유출이 있었지만 금융 투자에 대한 달러의 유입 속도와 규모가 훨씬 컸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기대라는 게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자산 가격과 달러화가 동반 강세를 그동안 한 10년간 나타내게 되면서 주식시장은 하이 멀티플, 채권시장은 하이 듀레이션, 그리고 외환시장은 스트롱 달러 이런 세 가지 기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하이 멀티플이나 하이 듀레이션 그리고 달러의 일방적인 강세 이 세 개는 어떻게 보면 미국 외 지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포트폴리오 델타 투자 민감도를 좌우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무역 적자를 축소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와 반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적자가 실제로 축소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기대를 먹고 사는 곳이고 자료에 이제 브리지워터의 CIO가 한 말입니다. 이 금융자본이라는 게 움직이게 되면은 무역자본보다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10년간의 상황과 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의 자산 매각 그리고 주식과 채권의 동반 약세 그리고 본국으로의 송금을 위한 달러 역송금 그리고 달러 매도 해지 레이쇼의 상승 이런 부분이 달러 약세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칩 이코노미스트 얀 헤지우스는 비미국 투자자들의 금융자산이 66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 미국 투자고 이 중에 또 절반이 11조 달러 정도가 미국 주식 투자인데 주식 투자 해지 레이쇼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승하면 달러 약세가 상당 기간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인구 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 트럼프 관세 정책의 귀결을 주제로 정영민 실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관세 정책의 귀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관세 정책 경과는 생략하고요. 주요국 간 무역 협상 쟁점 및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EU 간 협상의 쟁점은 비관세 장벽 문제인데요. 미국은 부가가치세, 디지털세, 그리고 기술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지 않으면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고, EU는 이러한 문제들이 회원국 정책 소관이므로 EU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 현재 관세 수준에 대한 시각 차이도 상당해서 미국은 EU가 양보를 해야 되는 출발점, EU는 미국이 줄여야 하는 상한선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협상 결렬 시 50% 상호관세, 보복관세, 그리고 서비스 시장 접근 축소 등 경제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협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일 간의 협상은 자동차 관세가 핵심입니다.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의 70% 이상이 자동차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일본의 대미 수출 중 3분의 1이 자동차 및 부품이기 때문에 상호 민감도가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이 때문에 빠른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해구산에 의존하는 한편 미 국채 최대 보유이기도 한 이런 정치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일본이 관세의 완전 철폐만이 아닌 부분적 인하도 하나의 선택지로 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실용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있어서 협상 타결 여지가 존재합니다. 미국과 인도 간에는 농산품 시장 접근 확대가, 그리고 아세안 국가와는 우회 수출 통제가 쟁점입니다. 인도, 아세안 대체로 미국산 수입품의 구매 확대, 그리고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이고, 특히 인도는 빠른 협상 개시로 대체로 협상 전망은 양호한 편입니다. 무역 협상의 시나리오는 기본 전망으로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이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가 두어집니다. 그것은 협상 결렬 시 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해 협상을 지속할 필요가 있지만, 통상 무역 협상 체결에 긴 기간을 고려하면 90일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협상의 와중에도 품목별 관세 추가 도입, 또 미국 측의 공격적인 태도 등 협상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기본 전망과 달리 주요국과의 협상이 무산될 경우 미국의 상호 관세가 유예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주요 교역국들도 보복 조치를 단행하는 등 무역 긴장이 재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완화 시나리오는 최근 영국의 사례와 같이 합의안 도출, 일부 관세 완화인데요. 영국의 경우 미국과 교역 규모가 작았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EU 등 보다 큰 교역국과의 단기 내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정책의 귀결입니다. 관세 정책의 지지자들은 무역 불균형 해소, 미국 제조업 부흥, 세수 증대, 장기적으로 미국의 더 나은 경제 성과 등을 기대하며 의제를 추진했으나, 올해만 해도 관세의 증세 효과, 그리고 선수입에 따른 순수출 약화, 투자 고용 감소 등으로 성장에 약 2%포인트 정도의 감소 영향이 예상되고, 장기적으로도 비교 우위 활용 감소, 경쟁 혁신 저하, 공급망 분절 등 장기 소득이 약 1% 내외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의 교역 저하 및 투자 위축으로 인한 성장 추세 하락에서도 확인됩니다. 미국의 제조업 부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데요. 미국은 수십 년간 서비스에 비해 재화 부문의 비중이 감소해왔고, 특히 제조업 생산 자체는 증가했지만 고용 비중이 감소한 것은 생산성 증가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무역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 내 생산 비용은 항공, 의료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경쟁국에 비해 매우 높고, 기업들도 관세 정책 불확실성, 대규모 고정 비용 등을 고려해 생산지 이전을 크게 선호하지 않는 등 미국 제조업의 대규모 부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수입도 올해 관세율 인상에 따라 4, 5월 중에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가량 늘어나긴 했지만, 연간 연방 세입에서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어 재정 적자를 일부 상쇄할 수는 있지만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재정 전반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높은 기대와 함께 추진된 관세 정책은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큰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미중 치킨 게임 중국 다시 보기입니다. 27쪽입니다. 미중의 관세 전쟁은 제네바 런던 합의에도 불구하고 런던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매치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일단 트럼프의 좌충우돌 전략은 뒤로 물러서는 타코로 귀결되었습니다. 중국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미국의 취약점이 조금 더 커서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에 사법 리스크도 가세하여서 관세 추진력이 약화된 것을 보여집니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상호의 관세는 각각 51%와 31%로 여전히 높아서 경제적 영향이 크고 구조적 패권 경쟁 등에 따른 확장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미국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규제, 중국은 히토류 봉인 등 불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중국 첨단 기술이 혁신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 급부상하였습니다. 중국 제조 2025 등 중국의 도광 양해가 10년 만에 꽃을 피우면서 기술 굴기를 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작년 12월 달에 이슈가 된 딥시크로 표면화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0개 첨단 분야 중에서 7개에서 중국이 세계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투자 비중이 2012년 7%에서 작년에는 34%로 급상승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과거 추격자에서 선두자로 탈바꿈하면서 기술 예외주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AI의 경우는 정부의 투자 금액이 약 2천조 원인데 이는 미국 스타게이트의 700조를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 자금이 과거에 작년에 미국의 M7에서 중국의 M7으로 선회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급격한 구조조정의 부작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에서 적자 기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양면적인 중국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적자 기업들은 전통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첨단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기업에서도 가혹한 출혈 경쟁과 퇴출이 가속화되면서 경제 위축뿐만 아니라 사회 분란 여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30% 할인 등 과다한 경쟁 등으로 브랜드 수가 2018년 500개에서 금년에 100개, 또 2030년에는 50개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중 2라운드인데 2라운드는 AI 반도체발 공급망 이원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부분에서 설계, 생산, 후공정을 모두 점유하는 유일한 국가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네덜란드가 독점하고 있는 첨단 노광 장비 EUV를 자체 생산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5나노와 3나노 등 첨단 반도체 생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기술 표준이 디지털 실크로드와 1대1로와 맞물려서 신흥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표준 2035 계획을 통해서 자국의 기술 표준을 글로벌로 확산시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65개국과 100개 이상의 기술 표준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미 관세발 풍선 효과로 공급망을 둘러싼 물밑 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피해서 우회 밀어내기 수출 등으로 은밀한 메이드 바이 차이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우회 기술을 설립하면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ODI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낙수 효과가 인도 등 아시아로 집중되면서 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는 6%를 넘는 고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관세 이후에도 오히려 성장률이 0.1%포인트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유럽 경제 매가 어디까지입니다. 강영숙 선진경제부장이 발표하겠습니다. 최근에 유럽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두 가지 재료를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EU 차원에서의 방위비 확대 움직임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독일의 재정정책 전환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자립과 경쟁력 강화 문제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협상 방식이 경제 문제랑 안보 문제를 연결시켜서 타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 확대의 우선순위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 공공지출의 필요성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먼저 EU 차원의 움직임을 보시면 EU는 자립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투자 규모를 연 1조 유로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합적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국가별 예외 조항을 발동하고 EU 대출기구 신설을 해서 각국이 국방비 지출에 GDP의 1.5%까지 추가로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 투자 연합 전략 그리고 규제 간소화 등 민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외 무역 환경이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단일 시장 강화의 속도를 내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의 부채 브레이크 완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로권에서 수출 의존도가 큰 경제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성장력이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잠재 성장률은 2010년대에는 1%가 넘었었는데요. 지금은 0%대 중반까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는 부채 브레이크를 완화하고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동원해서 다시 잠재 성장률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다른 유로권 국가들에 비해서 부채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요. 그리고 방위 투자 이외에 인프라 투자를 플러스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재정 자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IB들이 제시하고 있는 독일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는 0.2% 정도지만 2027년에는 1%대 후반, 1.7%, 1.8%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EU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정도고요.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성장세가 크게 확대가 되면은 유럽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만 독일을 제외하면은 국방비 지출 규모나 경기 부양 효과가 지금 EU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EU는 지금 국가별 예외 조항 같은 경우에 차입 비용 절감에는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발동 기한도 이제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미 부채 규모가 큰 국가들,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차입 규모를 크게 늘리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EU 대출이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 유럽의 방위산업 역량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무장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본시장 통합이라던가 단일시장 정책 같은 경우에 이게 완전하게 새로운 제안은 아니고요. 기존에도 있었던 제안인데 정치적 장애물이 많아서 진행이 어려웠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확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유로권 경제가 이제 안고 있는 인구 고령화라던가 에너지 공급 불안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 심화 이런 요인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도 크게 좁히기 어렵고 미국의 성장 우위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금 흐름 같은 경우에 유럽은 오랫동안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올해는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에는 유럽의 정책 모멘텀이 돋보인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가격 메리트가 이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촉매였던 것은 미국에서 상호관세 등이 발표가 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게 여태까지 미국 중심으로 운용해 오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유럽이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 자금 흐름은 계속해서 유럽 이슈보다는 미국 이슈가 주요 동인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과세 가능성 같은 경우도 나중에 유럽의 자금 회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이슈가 너무 많고 유로존의 연초 대비 가격 메리트도 지금은 조금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장기 성장력에 대한 기대도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럽으로 자금이 흐르는 추세가 완전하게 조금 더 정착이 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의 구조적 회복에 대한 증거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EU의 개혁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은데 EU의 개혁이 속도를 내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된다면 투자자들의 시선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 국채 금리 상승, 결과보다 나쁜 과정이라는 주제로 주혜원 채권분석부 책임연구원님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채권분석부 책임연구원 주혜원입니다. 네 번째 이슈인 미 국채 금리 상승, 결과보다 나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미 연준은 총 3차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물가 하락에 대한 확신과 고용 둔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9월에는 50bp, 이후로는 25bp씩 2차례 더 인하했었는데요. 과거 인하기에는 장단기 국채 금리가 정책 금리와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년물 금리가 3.62%에서 4.51%까지 상승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즉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금리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까지 겹치며 금리 상승 압력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수급 불균형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정한 수요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우려가 큽니다. 해외 공공기관들의 매수 여력이 정체되면서 2008년 56%였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올해에는 32%까지 감소했었는데요. 특히 미 국채를 각각 1조 달러가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과 일본이 실제로 미 국채를 매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가능성 자체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지펀드나 MMF 등 단기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가는 주체들의 보유 비중은 늘고 있는 반면에 연준이나 은행의 보유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또한 미 국채 수요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늘어나는 공급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미국의 재정 악화가 주요 이슈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기초 재정수지 적자는 2.3조 달러 늘어날 전망이며 세금 감면안의 연구화나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이자 지출 급증 등이 잠재적 위험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국채 순 발행액 역시 코로나 이전과 대비했을 때 2배 정도 증가했고 중장기 국채의 월 평균 입찰액도 1,200억 달러가량 증가하는 등 공급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 국채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낮은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국채 거래 유동성은 코로나 당시 현금 확보를 위한 투매,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정책금리 인상,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등을 거치면서 크게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한동안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가 올해 4월에는 급격히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5월 말에는 장기물 입찰 부진을 계기로 주식, 국채, 달러가 모두 약세를 보이는 트리플 약세 현상까지 나타났었고 이 시기에 시장에는 높은 변동성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기간 프리미엄 상승은 미국 국채의 높아진 변동성과 유동성 저하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상승이라는 결과 자체보다도 그 과정이 우려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미국 국채는 그 규모로 보나 미국 경제의 영향력 면에서 보나 여전히 대체가 어려운 달러 기반 자산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벤치마크 기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의 불안정한 수급이나 유동성 저하 등의 다양한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했을 때 시장 참가자들이 그동안 기대해온 미국채 보유의 전통적인 이점이라든지 특히 절대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 그것이 과연 앞으로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밑달러와 저물어 가는 특권을 주제로 이상원 외환분석부장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환분석부 이상원입니다. 저는 5번째 주제 미 달러와 저물어 가는 특권이라는 주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방향은 일단 기축통화 지위의 동요는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탈달러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방향을 잡고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갖추기에 앞서서 먼저 그 갖추게 된 배경과 그에 따른 이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그 패권을 잡게 되면서부터 전 세계에 달러화를 더 많이 쓰게 만들고 더 많이 갖게 만들면서 기축통화 위상을 다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축통화국이 됨으로써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무역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국 통화로 결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게 된 점, 그리고 금융 측면에서 볼 때는 어쨌든 이 달러화를 많이 갖고 싶어 하고 그 담보로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견조한 수요가 더 많은 국채를 더 싸게 그 저리에 발행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점을 누려온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지난 한 80년 동안 다져온 그 기축통화 지위에 더해져 지난 한 10여 년간 미국은 정책적 노력까지 가세하면서 미국 달러화는 그 독보적 지위를 더욱더 공고하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독보적 지위라 함은 가장 안전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마저 높은 그런 독특한 지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0년대 들어서 여러 차례 그 정권 교체가 미국에 있었지만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것은 그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 그리고 미국 내에서 경제 활동을 더 많이 하게 하려는 정책,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크게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셰일 혁명을 이제 일구어냈고 그것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더 강한 성장세를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20세기에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견조했었다라고 하면은 21세기 2010년대 이후에는 원래도 미국 주식에 대한 수요는 견조했겠지만 더 미국 주식을 강하게 만들면서 무역 적자를 보전하는 자금 유입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미 달러화는 2011년에서 22년까지 가는 오랜 기간의 그 강달러 국면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볼 때 피크아웃 된 지 이제 한 2년 반 정도가 흘렀지만 아직도 고점에서 크게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달러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020년 여러 그 글로벌 위기들을 거치면서 연준은 전 세계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더 강하게 다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경험하는 동안 위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미국 국채를 더 가질 수밖에 없도록 더 갖고 싶도록 만들었던 그런 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말씀인즉슨 글로벌 금융 규제 그 개편 방향 그리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들도 전 세계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더 많이 갖게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가 더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공고히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제 앞 페이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얻는 이점이라는 것이 이제 오른쪽 차트에 있는데 파란 선이 기축통화가 아니었을 때에 발행할 수 있는 국채 양이라고 치면은 노란색 선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국 국채를 담보로서 고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갖고 싶게 만드는 수요 때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채 발행 양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 국채를 GDP 대비 20% 정도 더 발행해도 디폴트 위험에 처하지 않는 그런 기축통화 지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예외주의에 기반해서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가 공고해졌지만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사실 그 이면에서는 앞으로 올지 모르는 그 흔들림의 그 예진도 감지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부터는 미국 성장 둔화가 올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미달러 약세 국면이 당장이라도 올 것이다. 이런 매 연말이 되면 그런 우려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달러화는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와 달러화는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2025년 들어서는 1분기부터 벌써 역성장을 시작하면서 성장 둔화 우려가 더 강화되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구조적으로 나타났던 정부 부채 불안 그리고 부채 한도 메커니즘이라는 독특한 그 제도에서 오는 여러 불안들이 결국에 미국 국채를 최상위 신용 등급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그런 그 악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그 법적인 제도적인 그 배경들이 나름의 그 경로를 타고 형성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1기 때 교역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환율 조작국 그 지정 위협을 좀 더 강하게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예전에 비해서 미국 국채를 더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제약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그 미국 국채를 가진 나라들이 특정국에 편중되면서 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투매하려는 그런 위협으로부터도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예, 네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서부터 탈달러화를 모색해야 되는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축통화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그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이런 측면들이 이제 주로 그 주요 그 판단 기준이 되는데 일단 미국 성장률이 어쨌든 앞으로는 예전보다 강하지 못할 1%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감세안이 추진되면서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지난 수년간 미국 달러화가 그 강세를 지속하는 동안 장기간 누적되었던 달러 익스포저에 대한 지금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4월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4월에 TIC 미국 재무부 그 자금 흐름 데이터를 보면은 주식으로부터 채권으로부터 모두 외국 자금이 유출된 정황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예, 그렇게 탈달러화가 이제 모색이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데는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움직임은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전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달러화는 여전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 자산의 필요 조건을 여럿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익성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미국 성장률은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보다 많이 높습니다. 글로벌 성장 둔화 국면에서 달러화 자산을 일컫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빨래망송에서 가장 더러워진 셔츠 중에 가장 깨끗한 셔츠다. 예, 이런 표현들이 있고 이번 성장 둔화 국면에서도 미국 국채는 여전히 비슷한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상위 신용 등급 지위를 완전 상실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안전자산
그 기능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시장의 외환시장의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전히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깥을 이제 되돌아봐도 이제 미국 달러화를 그 기축통화 역할을 대체할 만한 대안은 여전히 부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최근에 유럽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유로존 국채 중에서 최우량 등급을 갖고 있는 채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중국 위안화가 국제화를 강하게 추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위안화를 쓰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 통화에 비해서는 여전히 기축 통화로서의 그 조건을 부족하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달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요는 유지되면서 탈달러화는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원 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영민 실장이 종합평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종합평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세계 경제는 무역 갈등과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 둔화가 전망됩니다. 미국은 내수 둔화, 유로존 중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 난항 시 감속이 심화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외 주식시장으로의 포트폴리오 조정 등 자금 흐름의 다변화 현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채권시장에서는 장기물 중심 금리 상승 압력, 달러화는 완만한 약세 흐름이 예상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EU, 일본과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타결 가능성이 우세하고, 인도, 아세안도 합의 의지가 상당한 반면 중국과는 전략산업 주도권 경쟁과 희토류 분쟁 등 속에 냉온탕을 오가는 협상이 전망됩니다. 미 국채와 달러화는 대체제 부재로 여전한 안전자산이나 미 국채 시장은 수급 불균형과 금리 변동성 확대, 달러화는 익스포저 축소 움직임 등으로 예외주의가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주요 관전 포인트는 여전히 미중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글로벌 경기를 방어해왔던 미국 경제가 둔화할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가 커지고, 미중 분쟁 장기화 시 공급망 재편, 시장 분절화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5년 하반기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전망 설명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되시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여쭤보는데, 결과적으로 하반기 세계 성장률 전망치가 있는지 궁금하고,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무역 관세 협상 쟁점이 있는데 편집 부분이 없어서 한국의 무역 관세 협상의 쟁점이랑 타결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정영민 실장님. 예, 이제 글로벌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올해를 지금 현재 한 2.9%까지 이제 올해 점점 그렇고요. 하반기는 이제 슬라이드 안에 좀 분기별 전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제 1분기에 굉장히 높았고, 1분기에 이제 3%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떨어지고 한 3분기 정도가 되면서 이제 관세 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좀 더 이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치는 이제 그 슬라이드에 있고요. 그게 이제 전기비 연율이기 때문에 한 뭐 1% 중반, 한 2% 이런데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좀 이렇게 감속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관세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궤를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호 관세 이제 발표된 다음에 글로벌 그 성장 전망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감소하면서 하락한 후에 최근에 이제 소폭 좀 이제 상승하는 그런 그 다시 이제 그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 뭐 1% 내외 정도 이렇게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그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적극적으로 그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 다른 국가들과 좀 이제 궤를 같이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그 수출 의존도가 또 크고 그런 한편에 또 일본과 또 유사한 점은 이렇게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이제 그 아마 협상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쟁점을 계속 그 이제 절충해 가면서 좀 협상이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 타결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질문 계신가요? 이제 저희가 사전 질문을 몇 개 받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윤인구 국제금융실장님이 좀 대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질문 내용은 국제금융센터가 하반기 5대 변수, 주요 변수로 관세, 패권, 재정, 금리, 통화정책 이렇게 꼽았는데 어떤 변수가 가장 영향을 미칠지 하반기 금융시장에 있어서 변수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재정 쪽을 주시해야 된다고 보고 싶고요. 왜냐면은 관세, 패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에 상당히 시장이 프라이싱이 이미 된 부분이고 패권 특히 패권 같은 경우는 그 논의하기는 되게 멋있는 주제인데 제 말이 아니라 인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달에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그 JP 모건 그 에셋 매니지먼트 에서 계신 분이 뭐 그 기고를 했었는데 가격의 하락과 그 로스 오브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지위의 그 위상의 약화, 위상의 강등, 상실. 그러니까 가격의 하락과 위상의 상실을 헷갈리지 말아라. 가격은 달러도 약세가 될 수 있고 미국 국채도 그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약세가 될 수, 그 금리가 올라서 채권 가격이 약세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그 미국의 안 좋은 재정 건전성이랄까 뭐 재정 상황이랄까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그 신용 강등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반영된 건 맞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달러의 가격의 하락이고 채권의 가격의 하락이지 이게 위상의 상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굉장히 곤란하다. 왜? 가장 큰 이유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저희 슬라이드에도 있었지만 유로가 가장 뭐 그래도 그 국제 결제 통화로 많이 쓰이고 외환 보유고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달러에 이어서 가지고 있는 통화지만 모든 그 금융 자산의 기본이 되는 채권 시장 규모가 저희 자료에도 나왔지만 유럽 쪽이 4.1조 달러 환산했을 때 4.1조 달러 정도고 미국 국채 시장이 30조 달러짜리 시장이에요. 그걸 그런 측면에서 좀 아직까지 대체제라는 걸 찾을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야 가능하죠. 2000년대 들어서 달러가 10년간 약세를 나타냈는데 금융위기 전까지 그걸 달러의 위상 약화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패권은 아닌 것 같고 재정을 주시하라는 거는 지금 이게 미국도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재정 관련 이슈 때문에 최상위 신용 등급이 무디스로부터 강등되기도 했지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도 방위비 측면이나 지금 오늘 뭐 나토 회원국들이 다 GDP 대비 5% 국방비 맞추기로 발표가 났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재정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유럽의 이슈이기도 하고 일본의 재정 문제는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그 긴축 기조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문제가 미국, 유럽, 일본 이 각지에서
그 이슈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채권 시장에 반영될 때, 그래서 장기 금리가 급등하거나 이런 상황이 나올 때 굉장히 이슈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가계는 모기지 금리가 장기 금리 30년짜리고, 그리고 이게 국채 시장에 영향을 받고, 기업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이 아니라 채권 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크기 때문에 이건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제일 문제되는 건 또 정부 자체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기업 부채하고 가계 부채는 지속적으로 금융위기 이후로 딜레버리징이 돼왔고, 가계 부채 비율, 기업 부채 비율이 다 줄어들어 왔고, 근데 정부 부채 비율은 지금 딜레버리징이 아니라 레버리지가 더 늘어나고 있는,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정 문제를 가장 주시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계신가요? 저희가 받았던 다른 사전 질문 하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미국 국채의 벤치마크 기능, 그리고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에 대해서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주혜원 책임연구원님. 네, 벤치마크 기능이 유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조금 첨언 드리자면 대체제가 없다는 의미에서 벤치마크 기능이 유지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또 규모나 유동성 면에서 슬라이드에서도 보시듯이 독일이나 캐나다 국채 시장보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또 유동성 또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벤치마크 기능은 유지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위상에 대한 의문이라고 말씀드린 점은 위상이 당장 어떤 위협을 받는다기보다는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는 가장 크게는 재정 적자 지속 가능성을 들 수 있고요. 최근에 부채 한도 협상도 지속되고 있고, 그에 따른 셧다운 리스크도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어떤 미 국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다른 변수들을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의 지속, 그리고 또 유동성이 구조적으로 저하되는 모습,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계신가요? 저희가 사전 질문을 몇 개 받았는데 이것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독일 성장률 전망치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강영숙 부장님. 네. 31페이지 표 하단에 보시면은 독일은 자료 31페이지의 표 하단 보시면은 독일은 사실 2000년대 들어서는 거의 성장 정체 상태였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반동의 여력이 조금 더 있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재정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확고한 곳이 독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그 재정 제출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감안해서 2006년보다는 2027년이 많이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연초에 컨센서스랑 비교해 보니까 한 1.2% 정도 제기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지금 2027년 이후는 사실 그렇게 제시하는 기관이 많지 않기는 한데 1% 후반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24년 성장률 비교해 보면은 독일이 마이너스 0.2%였고요. 미국이 2.8%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국 간 차이가 거의 3% 포인트까지 났었는데 2027년에는 그게 이제 거의 굉장히 조그만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의 성장률 전망치까지 비교를 해보면은 독일에서 이런 1%대 후반대 혹은 2% 가까운 성장률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독일의 성장률이
1% 정도로 이제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재 성장률 생각하는 게 지금 0.5%, 0.8% 이야기가 되고 지금 1%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성장률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는 지금 보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올해 한국의 당장이 1% 내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추경이 반영된 건지 궁금하고요. 오늘 발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스테이블 코인 해외 현황을 보면 일본과 유럽을 중심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각 국가에서는 그 발행 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기간이 있고 있는지 한국 부분은 네, 첫 번째 질문은 정실장님. 추경 등을 반영해서 그 해외 기관들이 조금씩 이제 그 성장 전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그 추경 이런 상황하고 그다음에 관세 유예 이후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최근에는 성장 전망을 다소 지금 상향 조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상훈 위원장님. 예, 글로벌 은행부 이상훈입니다. 간단하게 좀 제도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유럽의 경우에는 그 암호자산 시장법이라고 해서 미카라고 하거든요. MICA. 그게 24년 6월에 발효가 돼가지고요. 단계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 작년 12월에 이제 전면 도입이 시행이 됐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그 스테이블 코인 이제 발행이나 수탁 업무 그런 거를 이제 추진하게 되고,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자금 결제법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를 개정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제를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최초로 이제 한 게 22년 6월에 그거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올 3월에 그 정부 내각이 그 스테이블 코인 준비자산 운용 유연화 등을 담은 또 자금 결제법 개정안을 또 그 발의를 해서 국회에 제출한 사항이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 이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데? 달러와 관련해서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 흐름과 연결해가지고 한 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또 7월 9일 라이브 관련해서 시각장애자 부속 원화 결산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분석 나오는데 관련해서도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미달러와는 올해 뭐 10%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는 원화는 달러 인덱스와 비동조화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일단은 이 저희 프레젠테이션에서 드러났듯이 미달러화가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그 관계가 일시적으로 흔들렸었던 데 기인한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달러와의 연동한 그 흐름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달러화 자체가 1%대 앞으로 1년간 완만한 약세 전망을 받고 있고 그의 지금 대부분의 통화들이 그 달러와 약세 전망을 기반으로 예상 경로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에 대해서도 뭐 달리 생각하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5월 들어서 들어온 흐름이 무엇이 있냐면 일단 중국에 의한 아시아 통화의 안정과 대만 달러화에 의한 아시아 통화의 변동성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환율 안정 기조를 좀 더 강하게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서 파급되는 아시아 통화의 그 강세폭 둔화 현상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대만 달러화 쪽에서 오는 변동성이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물론 이제 헤드라인에서는 생명보험사들의 환해지
행태 변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달리 표현하자면은 장기간 이어져 온 강달러 기조 그 하에서 누적되었던 그 누증했던 달러 유동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 또는 미 달러화 자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달러화 익스포저. 예. 그것이 지금 익스포저를 대만 같이 이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갖고 대규모 대외 금융 자산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 이런 이제 약달러가 시작되자 그에 따른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오는 파급 효과가 꽤 큰 편입니다. 5월 초에도 있었고요. 6월 12일에도 대만 달러와 생명보험사 이런 제목으로 우리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그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그 묘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대만 달러화가 지금 그 중요한 것이 어쨌든 이 나라의 생명보험사들은 대규모 대규모 그 외화 자산을 갖고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해서 환해지를 더 할 여력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고 그만큼 그래서 대만 달러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은 대만 생보사들이 환해지를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그 두려움이 지금 다른 나라들에 파급되는 그 영향이 조금 저는 위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위험이란 것은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갑자기 찾아오는 변동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대만 달러화가 우리한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대만 생명보험사들의 프락시 해지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에도 비슷하게 이제 그 스피로버가 된다고 여겨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시아 통화들이 일시적으로 군집해서 강세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재현된다면은 우리 외환 시장에서는 좀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 기본 시나리오를 그리자면 완만한 약달러에 연동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물론 지난 몇 년간 구조적인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었던 내국인들의 해외 투자 이런 것은 뭐 잠시 멈춰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변수로 봐야 될 것이 중요하고요. 반면에 외국인 국내 투자 상반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주식을 중심으로 유출이 됐었지만 이 흐름이 지금 그 외국인 주식 순유입이 다시 재개되고 이게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놓칠 뻔한 부분이 그 환율 협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오피셜로는 일관된 진술이 어느 나라에나 그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무역 협상이지 환율 협상은 아니고 논의한 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주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공식 행사지만 사견을 이제 담아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환율을 그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미국의 주된 목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무역수지 적자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면은 예전에 막 플라자 합의나 이런 거를 논의하던 때에 비하면은 너무 다른 세상이 됐기 때문에 너무 다른이란 이제 환율만으로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는 어려운 세상이 됐기 때문에 옛날과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조심스러운 시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 실효 환율에 따른 경상수지 탄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까지 감수해가면서 환율을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게 이제 모두에게 이로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이쯤에서 전망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